예, 2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보통 베이컨 하면 철학사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획 단계에서 이 프랜시스 베이컨과 관련해서는 제 철학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을 모실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철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던 이유는 바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을 우리가 철학사 안에서 이렇게 철학자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이 베이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사회 정치적 그런 일종의 철학자라기보다는 정치가였고, 그때 당시 이 영국의 사회 정치를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고 갈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오늘 신기관부터 해서 애틀란티스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 진석용 교수님께서 다른 어떤 철학 교수들보다도 탁월하게 베이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철학적 개념들을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것 중에 특히나 이 네 개의 우상, 그리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언론, 여론 등등이 여러분 개개인들의 의견을 왜곡시키고 하는,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그죠? 아까 시장의 우상 들으셨는데, 바로 이제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세상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 언론이나 여론에 호도돼서 나는 세상을 봤던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시장의 우상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희 같은 철학 공부를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 극장의 우상이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도 30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런 유명 교수들의 논문 책, 그걸 읽거나 보고 나면 메모했다가 제 논문을 쓸 때 그 권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치 결론에는 나의 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부 남의 얘기 요약한 정도 수준을 논문이라고 내고 있는 게 저희 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이제 자기 글을 써야 되는데,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교수라고 하는 집단 그룹 내 이 지식인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데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글을 쓰지를 못하고 여전히 수입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가끔 한 번씩 자기 글을 쓰시는 분들 이렇게 제 철학 영역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 자신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오늘 극장의 우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프랜시스 베이컨이 여러분한테 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갖고 계신 의문점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적어도 1620년 이후, 이 나이 든 이후에 이런 멋진 책들을 쓰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권력으로부터 혹은 사회적 지위로부터 물러난 이후에 이제 이런 글들을 생산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글 속에서 보여지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또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현재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 모습들도. 그것이 정당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후대의 얘기겠습니다만, 그건 비단 프랜시스 베이컨 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조선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삶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베이컨이 주장했던 것,
그거는 바로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르네상스 이후 유럽을 지배했던 하나의 새로운 권력들이 등장하죠. 그죠?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그룹 혹은 권력들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게 500년 전 이때입니다. 베이컨 시대. 이때 베이컨이 살았던 이 시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던 1603년이면 런던은 유럽에서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파리 다음으로. 그만큼 강성했던 곳이죠. 거기서 또 실제 모든 것들 다 누렸던 베이컨이었고요. 부귀 영화를 젊은 시절에 다 누렸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상인들 계급이었고요. 그 상인들 계급이 사실은 유럽을 새롭게 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메디치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상인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데카르트 역시 그 이유는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추동 동력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근거들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하, 과연 그 시대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 시간 한 30분 남았습니다만 편안하게 확인하는 문제도 좋고요. 또 여러분 생각을 또 말씀하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받아서 우리 진석영 교수님께서 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질문을 주십시오. 예, 우리 선생님. 예,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문헌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즘 그 미디어의 시대인데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요즘 그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플랫폼 미디어가 많은데 사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미국, 유럽 중심의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변주되어 가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 우리 한국에 또 그런 또 콘텐츠가 정말 또 새로운 이야기니까 각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학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미디어에서 우리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또는 아랍 중동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미디어에도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 주인이 되는 이야기 참 필요하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은 비슷한 질문인데 우리가 베이컨 시대보다도 500년 이제 뒤에 살면서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고 정말 우리가 전 세계와 소통을 하고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억지와 또 무리와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고 또 문학이든 또 영화든 보면은 미래 세계를 예측할 때 많은 경우에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가 압도적으로 더 많고 과학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고 또 뭐 종교 철학적인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참 이렇게 전 세계 정보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암울한 시대가 더 계속돼 이어지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 질문을.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이렇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네, 이 베이컨의 철학과 직접 관계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겠습니까? 다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과학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 고대인이나 중세인이나 현대인이 같다면 결과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들어오고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어떤 욕심, 뭐 탐욕 이런 건 더 커지는 것 같고,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또 이 자신의 재물, 재산을 축적하기도 저축하기도 쉬워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현대로 올수록 더욱더 그 탐욕스러워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탐욕을 가진 사람이 그 탐욕을 그 부리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과 또 인간의 뭐 도덕성이나 또 윤리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이런 것과는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가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오늘 강연에서도 이제 물론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베이컨 같은 경우는 이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강조하는 것은 실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기납법적 방법론.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베이컨 시대 이전 동시대의 자연과학은 이런 실험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한 스콜라 철학 이야기하고 있는 연역 논리적 방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베이컨의 가장 대표적인 비판 대상자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납법적 방법이 아니었죠. 연역 논리적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이론을 전제하고 그다음 그 이론에 따라서 추론해내는 방식으로 하나의 과학적 가설을 제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당시의 자연과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 베이컨한테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자연과학적 인식은, 제가 그래서 왜 베이컨이 우리 동시대인인가라고 표현했냐면, 철저하게 그 자연과학적 인식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데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술적 발명에 유용한 자연과학적 지식인가 아닌가,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이제 베이컨이.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지식도 저게 이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예.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강의 본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란시스 베이컨이 1620년대 쓴 글들이 지금도 많이 통용된다고 봅니다. 저 생각에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상 보면 대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주된 것을 따르지 않고 힘의 논리로서 숫자의 논리로서 사회주의 의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정외과 교수님이시니까 현존 우리나라의 정치 모습은 교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달북에서 온 정승문입니다. 네, 베이컨과 직접 뭐 관계는 없지만은 저도 정치학자로서 한국사에서 3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른바 행복 추구권이죠.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기본 조건은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 기본 조건 위에서 국민들이 저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지 행복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인데,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 조건이 뭐냐 하면, 한쪽 축으로는 사회 내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무슨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한쪽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한쪽 축으로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력한 만큼 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삶의 질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등하게, 한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축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기본 개념을 놓고 사람마다 가중치가 다릅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서보다는 자유 쪽에 무게를 두고 간섭하지 마라, 제발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정부에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로 나의 그 최소 생계를 국가가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 일자리도 국가가 찾아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고, 교육기회도 좀 나한테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바로 이러한 내가 말씀드린 이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서 사람마다 이데올로기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도 생겨나고 공산주의자도 생겨나고
또 보수주의자도 생겨나고 진보주의자도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패 때문에 권력 부패 때문에 사실은 그 헌법적 어떤 권리를 넘어선 그 대통령의 그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탄핵되고 진보 정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진보 정권이 추구한 그 노선이 지나치게 평등주의적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등주의적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계획했던 결과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그 규정에 의하여 권력이 만들어졌으니까 민주적 정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헌법이 정한 기준 아래 공직선거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또 대통령이 선출이 됐으니까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다만 이 합법적인 정부가 정책 무게를 지나치게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그 평등지향적인 정책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으면 그나마 받아들일 만한데 그게 효과적으로 달성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 문제 같은 걸 보더라도,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고용 안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그 사회 내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여러 정책들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는 부작용을 낳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 예.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호동에서 온 신동열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사고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기인화법에 대한 그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그 학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상당히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인화법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어떤 입안을 할 때는 필히 이 틀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식자들한테는 그것이 잘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이 기인합적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육도 잘 안 돼 있고 또 아까 전자에 말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우러나오는 듯이 보이는데 이게 더 확실하게 효용 가치가 더 기인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우리 스스로가 뭐 공부하고 경험하고 하는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컨을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 이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경험적 사실들을 모아서 일반화시켜서 진리에 도달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도 된장찌개 끓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호박도 넣고 넣는데 어떤 건 조금 넣고 어떤 건 많이 넣고 이렇게 하다가 주부 1년차, 2년차, 3년차, 한 5년차 되면 드디어 딱딱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딱 넣으면
배합이 기가 막히게 나중에 잘 맞아지고 딱 맛있는 된장 끓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경험으로부터 일반화시키는 능력이 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이성적인 추론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논리적 사고나 경험적 그 증거들을 다루는 그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무슨 뭐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교육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도 가르치고 더불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방법, 그런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데 학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교육은 받지 않으니까 그때 그런 이제 논리적 사고 또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든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종이에 써보면 어떨까 합니다. 종이에 써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과연 맞을까? 이 생각이 맞을 수 있는 증거도 좀 써보고 어쩌면 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면은 뭐 틀릴지도 모른다는 그 증거도 좀 써보고 이렇게 써보는 동안에 생각이 조금씩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합리적 사고하고 직접 또 관계가 없는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뭐 자꾸 염려가 되는 일이고 이러면 종이에 이렇게 써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나, 이게 왜 걱정거리인가 이런 걸 종이에 이렇게 쓰다가 보면 조금 생각이 조금은 더 깊어지고 조금 감정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내가 누리기도 해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물론 쭉 그 베풀어지는 게 먼저겠지만은 일단 교육 과정이 끝난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 종이에 써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그 학문적 방법론으로서 이제 귀란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우리 여기 대구 시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상에서 늘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이 기자 수첩 같은 거 있죠. PD 수첩 같은 거. 혹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메모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메모를, 생각들을 메모를 해보시고 꼭 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은 네 가지 우상이죠. 아이돌. 우리 사회 아이돌은 BTS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돌이 우상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BTS가 우상인 것처럼 바로 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씩 그 찌꺼기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그 제거하는 방법 중에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떠오르는 내 생각들의 편린들을 이렇게 메모해 보는 것 어떨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요즘 아이들처럼 여러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렇게 보면 핸드폰에 그 유튜브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유튜브 계속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뭐 전철 안에서도 그렇고 버스 안에서도 뭐 길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한번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언뜻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여기 앞에 계시는 어르신. 예.
어디서 해야 돼? 베이컨의 과학적인 탐구가 계획대로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하셨듯이 왕족의 재정적인 후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경험 철학의 아버지인데 거기다가 과학적인 이런 정신이 본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양의 이론이나 저서 혹은 연구소를 만들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꿈이 실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컨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혹은 지식인들 중에서도 비록 성공회 파에 속해 있었지는 했지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신론이 베이컨의 사상에 미친 자연관이나 혹은 철학에 어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상상은 되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베이컨의 글을 통해서는 베이컨이 무신론자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베이컨의 그 과학 신기관에서 주장한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 같으면 마음속에 무신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추론하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제임스 1세에게 바치는 헌사에서도 솔로몬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기관 표지에도 성경의 한 구절로부터 인용을 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많이 얻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너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 너 노력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다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위임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걸로 보면 베이컨은 표면적으로 볼 때 베이컨을 무신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실제로 무신론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토머스 홉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글 속에서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에 도전했다가 겪게 될 고초가 워낙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이컨이 무신론자였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자기가 기획했던 그 엄청난 일을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왕실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제임스 1세에게 이제 여러 차례 부탁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은 이제 학술진흥재단 같은데 이제 뭐 지원금 요청하는 이런 거겠죠. 교육부에다가 이제 돈 좀 대달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왕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학문의 진흥을 위해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게 당장 나라를 부흥시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이 법관 생활하면서 뭐 뇌물 받고 쫓겨나는 뭐 이런 뭐 전력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그 주변의 학자들도 그렇게 깊이 호응하지도 않았고 베이컨이 이 문장은 굉장히 잘 쓰고 또 생각은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토마스 홉스가 베이컨의 비서 노릇을 이제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이컨이 그 라틴어로 쓴 것들을 전부 다 홉스가 라틴어로 쓴 것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베이컨이 그 홉스가 자기 글에서 베이컨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비서 노릇하고 만일에 자기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학자였다고 그러면 좀 언급도 하고 뭐 인용도 하고 그럴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왕실도 그닥 이렇게 지원하지도 않았고 주변 학자들도 거의 냉담했고 그리고 그 주변 학자들의 평가 학자들이 보기에 베이컨이 말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문이 과연 부흥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학자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른바 저 인민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은 것도 당시의 식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베이컨도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학파들 그 당대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편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되게 18세기쯤 들어오면 베이컨이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학문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른바 백과사전파입니다. 그 당시까지 모든 지식을 모아서 백과사전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저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백과사전이 이제 2권이 있어요. 동화백과사전이 2권이 있었는데 심심하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우리도 1960년대, 70년대는 백과사전이 우리 사회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들은 동화백과사전 뭐 이런 거 다 좀 갖다 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제안한 그 학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백과사전의 형태로 이제 집대성되기 시작한 거는 그로부터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두리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합리적인 인간 정신으로 기억력과 상상력, 추리력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기억력은 역사에 관한 것이고 상상력은 시에 관한 것이고 추리력은 대충 철학적인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베이컨은 이 세 인간 정신 중에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교수님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억력과 상상력, 추리력 중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만 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교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억력이나 뭐 상상력이나 추리력이나 이런 거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일종의 지적인 능력 같은 건데 그 다 좋으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 다 좋으면 좋을 텐데 어떤 것이 그 중에 중요하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게 나한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 쪽으로 또 상상력이 좋은 분은 뭐 시나 소설을 쓰는 쪽으로 추리력이 좋은 분은 판관, 뭐 판사나 검사와 같은 막 판관이 되는 쪽으로 그 능력에 맞게 자기의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이제 주로 기억력으로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죠. 총명이라고 하는 게 총자가 이제 귀 밝을 총이고 명이 눈 밝을 명, 이렇게 귀로 들은 거, 눈으로 본 거 이런 걸 이제 안 잊어버리고 잘 아는 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상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예상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세계에 대한 구상 같은 거를 잘 하는 것이고 추리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또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가지 현상 사이에 연관관계를 알아내는 것. 그래서 이제 연관관계를 알아내면 어떤 한 원인이 발생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결과를 결과를 갖고 싶으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만들면 되니까. 셋 다 이제 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자기한테 어떤 능력이 뛰어난가를 보고 뭐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버렸는데요. 예, 오늘 프랜시스 베이컨 새로운 과학의 이해와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베이컨의 주제라고 뭐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신기관 없습니다. 네, 내용들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끝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진석용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 802회차에서는 근대 유토피아, 우리는 뭐 지난번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이렇게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러니까 방금 이러한 환경에서 그가 꿈꾼 유토피아는 어떤 것일까를 신아틀란티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